오늘은 11장 솔루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솔루션은 용매의 용질이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질이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 것과 용도에 해당하는데요. 선생님 저 TC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했었어요. 상배를 안 했니 그러면? 좀 앞에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11장은? 10장은? 저 농도를 배울 때 농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몰 프랙션이 있고, 몰 농도가 있고, 이제 몰랄 농도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분수꼴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는 다 똑같아요. 분자는 용질의 몰수야. N2라고 해봅시다. N2. 다른 것은 분자인데요. 분모인데 분자는 뭐냐면은 용액의 몰수에다가 용질의 몰수를 더하는 몰 프랙션. 그러니까 전체 몰수죠.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몰 농도하고 몰랄 농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여기 분모에 용액의 부피가 됩니다. 반면에 몰랄 농도에서는 용매의 질량 차이가 얘는 용액이고 얘는 용매. 그래서 여기는 부피가 들어가고 여기는 질량이 들어가요. 부피의 단위는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은 리터 단위가 들어가고 용매의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농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세 가지 농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학년 때 끓는 점 오르는 같은 거 배웠죠? 끓는 점이 얼마나 오르느냐? 뭐랑 상관있냐면은 몰랄 농도랑 상관있어.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몰 농도랑 상관이 있는 것은 삼투압. 삼투압은 어느 농도랑 상관이 있냐면은 몰 농도랑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퍼 프레셔를 용질이 녹아 들어갔을 때 베이퍼 프레셔가 달라지는 데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몰 프랙션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는 세 가지 농도를 배우고 왜 배우냐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농도를 정의를 했고요. 얘를 이제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이제 적정이랑 방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요. 적정도 일종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화학 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염기 화학 반응이 있고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침전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염기, 산화환원, 침전 반응. 요것을 우리가 일반학 1에서 배우지 않고 일반학 2에서 아마 1챕터씩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적정인데요. 적정은 두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적정을 해요. 산염기 적정이 있고 산화환원 적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 1에서는 적정을 이용해서 농도 구하는 것만 살짝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용액에 Br-가 녹아 있어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Br-의 농도야.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의 부피가 50ml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얘 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근데 적정을 사용하는데 적정할 때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은 CL2를 Br-랑 반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Br- 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CL2에 적정에 사용된 농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0.5몰 농도고 부피는 30ml 집어넣어줬더니 적정이 완결됐다 라고 했을 때 Br- 농도를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Br-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CL2하고 Br-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CL2 같은 경우는 이게 1대1로 반응해. Br-2개랑 CL2 하나가 반응. 1대2로 반응을 해. 그래서 내가 이 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은 0.05 곱하기 M 0.05 곱하기 2를 써줘야 돼. 여기가 2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2가 중요하죠? 이게 1대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정을 통해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반응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염기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거죠. F2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싶어. 얘를 농도 알고 싶어서 보통 알고 싶을 때 보통 뭐랑 반응을 시키냐면은 MnO4-랑 반응시키거든요. 얘랑 얘를 반응시켜서 얘 농도를 알고 싶어. 그때도 마찬가지야. 적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얘 농도를 알려면은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아야 돼요.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1대5로 반응해. 그래서 1대5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적정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야. 적정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농도를 아예 화학 반응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은 이거예요. 예. 요것에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개수를 구해야만 우리가 적정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은 6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단계 수는 많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얘를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퍼설파이드는 C2 플러스에다가 나눠서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는 M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여기 화학 반응에 보면 여러 개 원소들이 있거든. 커퍼도 있고 설포도 있고 나이트로전, 옥시전 등등이 있는데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이미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커퍼도 하나 양쪽에 있죠. 설퍼도 하나 양쪽에 똑같이 있고 나이트로전도 하나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특별히 맞춰줘야 할 것은 없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게 2번이고요. 3번은 뭐에 개수를 맞춰주냐면은 산소의 숫자를 맞춰줘. 어떻게 맞춰주냐면은 산소가 모자른 쪽에 뭐를 집어넣냐면 물을 추가시켜가지고서 산소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4개의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4개의 물을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산소가 숫자가 맞춰지겠죠? 여기는 3개 산소 있고 여기 하나 쓰니까 산소가 2개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개의 물을 집어넣어줘. 그럼 이제 산소의 숫자가 맞춰졌죠?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네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해요. 수소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야. 수소의 숫자. 수소의 숫자를 맞춰주는데 이거는 2가지로 나가죠. 이 반응이 산성 용액에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염기성 용액에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소의 숫자를 맞춰주는 방법이 달라요. 산성 용액인 경우에는 수소가 모자른 쪽에 H3O 플러스를 집어넣고 반대편에 뭐를 집어넣냐면은 H2O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여기가 수소가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죠? 또 수소가 맞춰지게 됩니다. 반면에 염기성 용액에서는 한쪽에는 OH-를 집어넣어주고 다른 쪽에는 H2O를 집어넣어주면 오른쪽에 수소가 하나가 더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요 예에서는 요 반응이 지금 산성 용액에서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은 수소가 모자른 쪽에 H3O 플러스를 집어넣어주고 반대편에는 H2O를 집어넣어줍니다. 지금 여기 수소가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몇 개의 H3O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8개의 H3O 플러스를 오른쪽에 집어넣어주고 반대편에 똑같은 수의 물을 집어넣어줘야 돼. 여기 8개 H3O 플러스가 집어넣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8개의 물을 추가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이미 4개가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몇이 되냐면은 12가 돼. 저쪽은 오른쪽에 4개의 산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에 4개의 H3O 플러스를 시켜주고 오른쪽에 4개의 물을 집어넣어줘. 근데 이미 2개의 물이 있잖아. 그럼 이게 몇이 되냐면은 6 이렇게. 그래서 4번까지 하게 되면은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원소의 숫자가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번엔 전자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산화환 반응이기 때문에 차지가 있거든요. 차지가. 자, 왼쪽은 중성이죠. 중성 문제 2개 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이가가 있고 마이너스 이가가 있고 플러스 이가가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성을 만들어주려면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하냐면 8개의 전자가 오른쪽에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두 번째 반응식에서는 오른쪽은 중성이죠. 근데 왼쪽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가 플러스 3가니까 이게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3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6번까지, 5번까지 하게 되면은 전자의 수가 맞춰져요. 마지막 6번은 뭐냐면은 이제 전자의 수를 맞춰주는 거야. 오른쪽에서는 8개의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왼쪽에서는 3개의 전자만 없어지잖아요. 전자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위쪽 반응식에다가는 3을 곱해주고요. 아래쪽 반응식에다가는 몇을 곱해주게 되냐면은 8을 곱해주게 돼. 그러면 위쪽도 전자가 24개가 되고 아래쪽도 전자가 24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의 수까지 맞춰지게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더해준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식을 얻게 돼. 결론만 보면은 이런 식을 얻게 돼. 그래서 커퍼 설파이드와 에너시디 마이너스는 3대 8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요 개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정식을 이용해서 적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 예라는 거예요. 내가 식을 이렇게만 줄 거예요. 요거 부피 주고서 그다음 여기 부피 주고 요거 농도 알려줄 거거든요. 질문은 얘가 적정을 할 때 부피가 얼마 있다라고만 알려줄 거야. 그때 여러분들 뭘 계산하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철이가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거거든요. 이 문제 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는 방금 얘기했듯이 6단계를 거쳐가지고서 맞춰주게 되면은 얘가 5개랑 반응한다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오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disproportionation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다음 같은 식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분해가 되면은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 근데 요 반응이 특이한 건 뭐냐면은, 여기 산소 산화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가거든요. 얘는 산화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가가 되고, 얘는 산소 부자니까 0가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가인 산소가 마이너스 2가가 되기도 하고 0가가 되기도 해. 다시 말하면 요 산소가 분해가 되면서 어떤 거는 산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환원이 되기도, 그러니까 동시에 산화가 되기도 하고 환원이 되기도 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disproportionation이라고 불러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학 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 이제부터가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야.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된 용매 분자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기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 동그라미 분자를 내가 1번 분자라고 얘기하도록 할게. 온도가 딱 정해졌다. 그럼 여기 베이퍼 프레셔가 결정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P1 제로라고 부를 거야. 온도가 T일 때 1번 용매 분자가 기화돼서 만드는 베이퍼 프레셔를 P1 제로라고 부를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뭐를 녹일 거예요. 별표 분자를 녹일 거야. 이게 2번 분자고 일종의 솔루트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은 용매 분자는 기화가 되지만 솔루트는 기화가 되지 않은 상황을 보려 할 거야. 그런 것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non volatile solut라고 불러. 용매만 기화가 되고 용질은 기화가 되지가 않아. 용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얘가 기화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이지. 자기 자신은 기화가 되지 않고 용매가 기화되는 것을 방해해주는 역할. 그걸 non volatile solute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베이퍼 프레셔가 줄어들어요. 여기 베이퍼 프레셔가.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는 P1 제로고, 용질을 녹였을 때 베이퍼 프레셔를 P1이라고 합니다. P1. 얘는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 얘는 용질을 녹였을 때 베이퍼 프레셔. 근데 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라울의 법칙이에요. 라울에 의하면은 뭔가를 녹였을 때 베이퍼 프레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여기 X1이 바로 앞서서 정의했던 몰 프랙션이에요. 근데 몰 프랙션은 정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몰 프랙션이니까 1보다 작기 때문에 P1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P1 제로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거. 베이퍼 프레셔. 몰을 녹이게 되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게 P1 제로예요. 아무것도 녹이지 않았을 때 베이퍼 프레셔. 근데 물을 녹였어. 그럼 그때 베이퍼 프레셔 P1인데 P1은 P1 제로보다 떨어져. 이게 P1. 여기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X1 P1 제로. 요거 갖다가 베이퍼 프레셔 로어링이라고 불러요. 델타 P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더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요 식을 갖다가 근데 그래프로 그리려고 그래, 요 식을. P1은 X1, P1 제로를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 X1이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P1 제로가 돼요. P1의 그래프. 왜냐면 P1은 X1, P1 제로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실제도 이렇게 되느냐? 실제는 이렇게 안 된다. 실제는 그래 보면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 이상기체도 그렇죠. 기체도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지만 실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체 방정식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얼하게는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이 직선을 따라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는 거예요. 위쪽은 뭐가 될까요? 따라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요 직선은 아이디얼 솔루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정의할 거냐면은 뭐가 아이디얼 솔루션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 기체 방정식에도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고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상 기체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일단 PV 이퀄 NRT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상 기체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죠? 분자 간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체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아이디얼 솔루션은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솔루션은 우리가 아이디얼 솔루션이에요. 근데 아이디얼 솔루션은 왜 그러면 라우레 법칙을 따를 거냐? 왜 따르느냐면은 솔벤트하고 솔루트 인터랙션하고 솔벤트와 솔벤트 인터랙션이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용매 분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기화해서 이렇게 될 텐데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별표를 취한하더라도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다시 말하면 이 인터랙션이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여기가 별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화가 되려면 이 결합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 결합을 끊어야만 기화가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던 별표가 있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아이디어 솔루션 라우레 법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 말은 솔벤트와 솔루트 인터랙션이나 솔벤트와 솔벤트 인터랙션이 같을 때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아이디어 솔루션은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불러.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솔벤트와 솔벤트 인터랙션이나 솔벤트와 솔루트 인터랙션이 같기 때문에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직선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 실제는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실제 아이디어 솔루션에 비해서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을 때에 비해서 별표가 있으면은 이 기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보다 이상 용액이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럼 요 그림상에서 무슨 얘기죠?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을 때 얘가 기화되는 경향성하고 여기가 별표가 있을 때 기화되는 경향성이 다르다. 이게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 둘 중에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솔벤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용액일 때에 비해서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현상이 일어나면은 엔탈피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솔벤트에다 솔루트를 녹여주게 되면은 이거는 발열 반응이 될까요? 흡열 반응이 될까요? 요게 들어가면서 요 결합이 더 커졌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아.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발열 반응이 돼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 왜 그러냐면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솔루트가 들어갔을 때 솔루트하고 솔벤트와 인터랙션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 돼요. 델타 V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얘가 서로 더 강하게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에는 엔탈피가 0보다 작고 발열 반응이 되게 되고 부피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은 그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떨 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여? 예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은 얘가 대표적인 얘가 이거예요. 아세톤. 아세톤하고 클로로포름. 얘하고 얘가 섞일 때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세톤하고 클로로포름 사이는 무슨 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은 굉장히 강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솔벤트와 솔루트 사이 인터랙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세톤끼리는 수소 결합하지 않아요. 클로로포름끼리는 서로 수소 결합을 하지 않아. 그러나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있어. 근데 언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 그랬죠? 솔벤트하고 솔루트가 더 강하게 상호작용할 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 바로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세톤하고 클로로포름은 서로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럴 때 발열 반응이 되고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언제 또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까요? 언제?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는 에탄올과 예를 들면 핵산을 섞어놓을 때. 자, 에탄올은 대표적인 극성 문자죠. 얘는 무극성 문자예요. 무극성 문자끼는 무극성 문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잘해요. 극성 문자는 극성 문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 자기들끼리는 잘 뭉쳐. 핵산은 핵산끼리 잘 서로 상호작용을 해. 에탄올은 에탄올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에탄올과 핵산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 얘하고 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대표적인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케이스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순수한 용매에다가 솔루트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때 베이퍼 프레셔를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P1, X1, P1 제로가 돼요, 그죠? 요 델타 P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델타 P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거거든요. 여기가 얼마죠? X1, P1 제로. 여기는 P1 제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X1은 다시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1 빼기 X2 P1 제로. 이거 X는 몰 프랙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하고 두 번째 분자 프랙션 더해주면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X1 대신에 빼기 X2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요 동면 없어지고 빼기 X2 P1 제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요 값은 빼기 X2 P1 제로가 돼. 요 식을 다시 쓸 거야. 그래서 지금 유도한 거예요. 자, 지금 얘기는 뭐죠? 별표가 없었을 때는 베이퍼 프레셔가 커요. 근데 뭐를 녹여? 그럼 베이퍼 프레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야. 끓는 점 오름. 자, 이게 T라고 그러고요. 얘가 베이퍼 프레셔라고 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베이퍼 프레셔는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베이퍼 프레셔가 증가.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일기압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이제 끓는 점이 이렇게 TB가 된다. 순수한 용매에 베이퍼 프레셔 커브 그려졌더니 이렇게 되더라. 일기압일 때 끓는 점은 바로 요 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물을 녹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을 녹이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건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고 뭘 녹이게 되면 베이퍼 프레셔 떨어지니까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 베이퍼 프레셔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용질을 녹이게 되면. 자, 이 그래프의 이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끄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끄는 점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TB 프라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고 뭐를 녹였을 때 베이퍼 프레셔는 얘예요. 그럼 끓는 점이 TB에서 TB 프라임으로 증가해. 끓는 점 오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의 차이를 내가 델타 TB라고 하고 델타 TB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끓는 점이 얼마나 오른지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델타 TB가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델타 P가 되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계산하려고 하거든. 얘를. 근데 한 가지 가정을 할 거야. 무슨 가정을 할 거냐면은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 커브를 내가 직선처럼 그렸는데 사실은 직선은 아니에요. 직선은 아니고 익스포넨셜 함수에 가까운데 가정을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가 직선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기울기가 있겠죠. 기울기를 내가 S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움직여도 얘도 직선이야. 얘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졌을 때도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얘도 기울기가 S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S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S는 델타 TB분의 델타 P 마이너스 곱해지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근데 아까 델타 TB가 뭐라고 했었죠? 델타 TB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빼기 x2 p1 제로예요. 빼기 x2 p1 제로.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델타 P가 얘 대신에 빼기 x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P5 제로는 지금 얼마가 돼야 되죠? 끓는 점 얘기하고 있잖아. 끓는 점. 여기 일기압이라는 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TB를 왼쪽으로 옮겨주고 S를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돼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X2는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에요.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은 N1 플러스 N2분의 N2가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1번은 용매를 나타내주고 2번 분자는 용질을 나타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용매의 몰수가 용질의 몰수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보통의 경우에 조그만 놈이잖아, 용질은. 그래서 N1 플러스 N2나 그냥 N1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 N2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N2를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근사적으로 N1 플러스 N2나 N1이나 거의 똑같을 거야. 자, 근데 N1은 뭐냐면은 용매의 몰수잖아요. 용매의 몰수 대신에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 용매의 몰수니까 용매의 질량을 뭐로 나눠주면 되죠? 용매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을 거예요. 용매의 몰수는 용매의 질량을 용매의 몰수로 나눠줘.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다 M1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M1을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분모에다 M1을 곱해주고 분자에다 M1을 곱해줘. 그러면 여기 없어지겠죠, M1이? 그 다음에 여기 M1을 다시 100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네모친 게 뭘까요? 네모친 거. 네모친 거는 분수꼴인데 분자는 뭐죠? 분자는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 분모는 뭐죠? 1번이 뭐라 그래? 용매라 그랬잖아요. 용매 질량이죠. 이 네모친 부분은 분자는 용질의 몰수고 분모는 용매의 질량인데 1000으로 나눠주니까 단위가 뭐가 되냐? 킬로그램이 되는
분모는 킬로그램 단위의 용매의 질량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몰랄 농도죠, 몰랄 농도. 맞네? 네, M.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KB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끓는 점 오름은 얼마나 끓는지 모르냐는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더라라는 거예요. M이 뭐라고? M이 용매의 몰랄 농도죠. 자, KB는 뭐에 의존할까요? KB는 여기 네모친 부분은 용매의 몰랄 농도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나요? SM은 용매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이고, 이게 용질이 미안하다. 용질의 몰랄 농도고 얘가 앞에 부분은 용매랑 상관이 있는 값인가요? S가 뭐라고 그랬지? S가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M은 뭐예요? 용매의 분자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용매랑 상관이 있는 거죠. 뒷부분은 용질의 몰랄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요. 근데 앞에 용매는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네요. KB 값은. 왜 그러죠? S가 바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의 기울기잖아요. 용매가 달라지면 S가 달라져요. 그죠? 용매가 달라지게 되면 용매 분자량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용매에 의존하는데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져. 그죠? 근데 뒷부분은 용질의 몰랄 농도인데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이 있나 얘는?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N2잖아, N2. 용질의 몰수만 들어가 버리잖아요. 얘는 용질의 종류에는 어떻게 되죠? 무관하다는 거야, 여기는. 용매는 어떻죠? 용매 종류에 무관하나요? 관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앞에는 용매랑 관계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용질이랑 관계되는 건데 용질은 종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가 녹아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용매는 어떤 용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에 녹였느냐, 아세톤에 녹였느냐, 헥산에 녹였느냐에 따라 다른 값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정지를 뭐라고 부르죠? 1학년 때? 총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다가 어떤 상수 곱해주면 된다. 어느 점 내림도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어느 점 내림도 어떤 상수가 있고 몰랄 농도의 곱으로 표현돼요. 근데 이건 유도하기가 되게 힘들어.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느 점이 내리기 때문에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로 용매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용질의 몰랄 농도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식이 맞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실제로 물에다 집어넣고 물에다 놓고 이게 M이고 어느 점을 측정을 해봤어요. 물에다 놓고 M이 0일 때는 이게 얼마가 될까요? 0도씨가 되겠죠. 물이니까 M이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녹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은 얼마가 돼요? 0도씨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를 녹였어.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KF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세틱 애시드가 아니고 NaCl을 녹였더니 이렇게 되네. 이 기울기가 KF가 아니고 EKF가 돼요. 2배 더 어느 점이 내려가. 왜 그럴까요? 왜 2배로 뗐을까? 그렇지. NaCl이 녹으면은 2개가 되잖아요. 하나를 녹이지만 2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배 뛴다는 거예요. 스토이키오메트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프리즘 분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펌프와 이게 뭐냐면은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반토막 안에 내가 별표로 표현된 어떤 용질을 녹여요. 근데 반토막은 용질은
투과를 안 시켜. 뭐만 투과시키냐면 용매만 투과시킬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반토막이라고 그럴 때 여기 바깥쪽의 농도하고 안쪽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있는 용매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죠. 용질이 바깥으로는 못 나오니까 용매가 안으로 들어가서 농도를 낮춰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될 거예요. 여기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뭘 측정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제 삼투압을 측정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토리첼리 압력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그래서 삼투압을 파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H를 측정하게 되면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삼투압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투압을 측정하는 원리고, 근데 이 삼투압이 CRT에 비례하다고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반트호프가 돼. 농도에 비례하더라. 삼투압은 여기 용질의 농도에 비례하더라. 근데 이게 농도가 무슨 농도냐면 몰농도야. 몰농도. 몰농도니까 이 대신에 뭘 써줄 수가 있을까요? 몰농도 대신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몰농도니까. 그러니까 V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파이 V는 NRT라는 식이 나오네. 근데 이 식이 마치 무슨 식이랑 같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비슷하잖아요. 반트호프의 식을 보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똑같아. 이거 무엇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이 마치 모처럼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투압이에요. 자, 근데 삼투압을 측정을 하잖아요. 삼투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뭐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몰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몰수. 그죠? 여기 용질의 몰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몰수. 삼투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몰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몰수를 측정하면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요. 삼투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몰수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집어넣어준 용질의 질량을 알게 되면은 따라서 몰수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자량. 결과적으로 삼투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용질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분자량을. 그래서 예전에는 고분자의 분자량 측정할 때 삼투압을 즐겨 사용했어.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이 식에서 몰수를 구하고 몰수가 구워진 몰수랑 요 집어넣어진 용질의 질량을 알게 되면은 요 식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량 측정하는데 삼투압을 즐겨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중요하다가 떨어졌어. 왜 그러냐면은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거든. 이제 스위치만 딱 누르면 그냥 분자량 측정이 돼. 그게 웬만한 고등학교에도 이제는 질량 분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중요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서 분자량을 측정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면 잠깐 소개하자면요.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은 지금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순수한 용매가 있어요. 이렇게 순수한 용매가. 그래서 얘가 기여한다고 그랬죠, 얘가. 이렇게 베이퍼 페이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녹였죠, 지금? 별표를 녹였어요. 근데 별표는 기여 안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근데 이제는 얘도 기여하래요. 다시 말하면 솔루트를 녹이긴 녹이는데 어떤 솔루트냐면 이제는 벌러타일 솔루트. 얘도 기여를 하는 거야. 동그라미도 기여하고 솔루트도 기여했을 때 얘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분별 중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시간짜리 수업이죠. 노트북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지금 와서 마치겠습니다.